안녕하세요. 저는 65세 김영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 가족이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며칠 전 제가 한 말 때문에 40세 큰아들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35세 작은아들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며느리들까지 눈물을 보이면서 사과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매일 아침 손주들 때문에 잠에서 깨고 하루 종일 아이들 돌보느라 정작 본인은 밥도 제대로 못 먹어본 적 말이에요. 아니면 주말에 좀 쉬고 싶은데 자식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들을 맡기고 가버린 경험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손주들이 예쁘고 자식들이 힘들까봐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폭발한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하루가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6시 30분에 눈이 떠요. 7시 정각에 큰아들 민호가 5살 쌍둥이들을 데려오거든요. 큰 며느리 수진이는 항상 급합니다. 어머니, 아이들 부탁드려요.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현관문을 쾅 닫고 가버려요. 그 순간부터 쌍둥이 둘이 집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작은아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와요. 엄마 미안한데 우리 예은이랑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지영이가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해서요. 항상 갑자기예요. 미리 말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30분 후면 3살 예은이와 1살 민준이까지 도착해서 총 4명의 아이들이 우리 집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전쟁이에요. 아이들끼리 서로 장난감을 가지려고 싸우고 쌍둥이들은 뭐든지 둘이서 차지하려고 하고 예은이는 오빠들 따라 하겠다고 우기고 민준이는 무엇이든 입에 넣으려고 해서 계속 지켜봐야 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더 큰일입니다. 4명의 입맛이 다 달라요. 결국 서로 다른 음식을 준비하게 되고 민준이는 제가 떠먹여줘야 하고 예은이는 밥을 흘려가면서 먹어서 바닥이 지저분해지고 식사 한 번 하고 나면 주방과 거실이 완전히 전쟁터가 됩니다. 낮잠 시간은 더 힘들어요. 4명을 한꺼번에 재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결국 제가 거실에서 1시간씩 등을 토닥여주면서 재워야 합니다. 겨우 아이들이 잠들면 흩어진 장난감 정리하고 더러워진 바닥 닦고 쌓인 설거지 하는데 1시간도 못 돼서 아이들이 하나둘씩 깨기 시작해요. 오후에는 밖에 나가자고 조르니까 4명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야 하고 민준이는 유모차에 태우고 나머지 3명은 따로따로 뛰어다니니까 정신없이 따라다녀야 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돌보고 나면 저녁 7, 8시에 데리러 옵니다. 그때 며느리들이 하는 말이 항상 똑같아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들 말 잘 들었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내일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생했다고 해놓고 바로 내일 부탁한다고 하니까 그때마다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생활이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거의 매일, 주말에도 틈틈이. 처음에는 손주들이 예뻐서 참았어요. 자식들이 직장 생활 하느라 힘들다는 것도 이해했고요. 하지만 점점 한계가 오는 거 있죠. 특히 제가 아플 때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게 제일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있었던 일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로 며칠 알아누웠거든요. 열도 나고 온몸이 쑤시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큰며느리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아프다고 말했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어머니, 그냥 누워서 봐주시면 안 돼요? 아이들 TV만 틀어주시면 얌전히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감기가 아이들에게 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손주들 건강보다 자기 회의가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더 가관인 건 작은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러면 저희가 가서 간병해 드릴게요. 대신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가는데 괜찮죠? 간병을 해준다면서 아이들까지 데려온다고요?
이게 간병입니까? 육아 떠넘기기입니까? 결국 저는 몸살 기운에 열까지 나는 상황에서 4명의 손주들을 돌봐야 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로 간식 챙겨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이들 싸움 말리고. 그날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뭐하고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한테 하소연해봤지만 남편 반응도 참 그렇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우리 손주들인데 뭘 그래. 자식들이 힘들잖아. 힘든 건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았어요.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을 봐도 예전만큼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대신 또 와서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거울을 보면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옷은 아이들 우유며 침이며 묻어서 더럽고 얼굴은 피곤에 찌들어 있고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싫어지고 현관 벨소리만 들어도 한숨이 나오고 특히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이거 해줘 할머니 저거 갖다 줘 할 때마다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귀여웠는데 이제는 또 뭘 시키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며느리들이 저녁에 데리러 와서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할 때도 속으로는 고생한 줄 알면서 왜 맨날 시키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제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더 서러웠어요. 가족들 눈에는 그냥 당연히 손주 돌봐주는 할머니로만 보이는 거죠. 정말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앞에서 동네 친구 순자를 만났어요. 순자는 저와 동갑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도 예쁘게 파마하고 화사한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얼굴에 화장도 곱게 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활기차고 생기 있어 보였어요. 영희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순자가 저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서러워지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초라해 보였나 봐요. 아, 손주들 돌보느라 바빠서. 제가 힘없이 대답했더니 순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아직도 손주들 봐주고 있어? 영희야, 나는 작년부터 안 봐준다고 선언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순자도 손주가 있는데 안 봐준다고 선언했다고요? 지금 미술학원 다니면서 그림도 배우고 라틴 댄스도 배우고 있어.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순자가 신나게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부러웠어요. 그 나이에도 그렇게 활기차고 즐거워 보일 수 있구나 싶었어요. 우리 인생.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한테도 그런 게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자식들이 뭐라고 안 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순자가 씩씩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난리 났지. 큰 며느리가 어떻게 할머니가 이럴 수 있냐고 화내고 아들들도 엄마가 이상해졌다고 하고. 역시 그랬구나 싶었어요. 저도 그런 소리 들을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알아서 잘해. 어린이집 보내고 베이비시터도 구하고 말이야. 우리가 계속 해주니까 의존한 거지 안 해주면 알아서 해결한다고. 순자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당연하게 해주니까 자식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였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순자야, 처음에 어떻게 용기를 냈어? 영희야, 거울 보면서 정말 충격받았어. 내가 완전히 할머니가 되어 있더라고. 그때 생각했지, 이대로 죽을 때까지 손주만 보고 살 건가. 순자 말을 들으니까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정말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희생한다고 자식들이 고마워하기라도 해. 오히려 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해줘도 고마워하는 기색은 없고 오히려 더 많이 부탁하더라고요. 영희야, 나이 들었다고 꿈을 포기할 필요 없어. 나는 65세에 처음 그림 그리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재능 있다고 하더라고. 순자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부러웠어요. 그런 인정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을까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순자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데 정작 제가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혼하고 애 키우고 애들 다 키우고 나니까 손주 돌보고
정말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언제 있었나 싶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여보, 나도 뭔가 배워보고 싶어졌어. 그림이라든지 춤이라든지.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나이에 무슨. 그냥 손주들이나 잘 봐주면 되잖아. 그게 할머니 역할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왜 제가 평생 할머니 역할만 해야 하는 거죠? 저도 사람인데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보, 나도 내 인생 있어. 왜 손주들만 봐야 해? 제가 좀 강하게 말했더니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예전에는 손주들 예쁘다고 했잖아. 예쁘긴 하지만 매일 돌봐주는 건 다른 문제잖아. 에이, 여자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봐. 괜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살자. 남편마저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뭔가 단단한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용기가 부족했어요. 자식들이 뭐라고 할지, 손주들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제가 완전히 폭발하게 되는 그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큰아들 내 쌍둥이들을 맡고 있는데 작은아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영이가 갑자기 친구 결혼식에 가게 됐는데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또 갑자기예요. 미리 말해주는 법이 없더라고요. 엄마, 30분 후에 데려다 줄게요.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괜찮다는 말도 하기 전에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분 후 정말로 3살 예은이와 1살 민준이까지 데려왔어요. 준호가 급하게 인사하고 가버리니까 총 4명의 아이들이 우리 집에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점심시간 즈음 큰며느리 수진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도 갑자기 대학 동창회가 있어서 늦어질 것 같아요. 아이들 저녁까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녁까지요? 그럼 저는 아침 7시부터 밤까지 4명의 아이를 봐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수진아, 나도 좀 힘든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어머니, 집에서 뭐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들이랑 놀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집에서 뭐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놀아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일들이 밥 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재우고 씻기고 싸움 말리고 간식 챙겨주고 이 모든 게 그냥 노는 거였다는 말인가요? 그때 마침 1살 민준이 오줌을 쌌는데 기저귀가 새서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버렸어요. 갈아입을 틈도 없이 3살 예은이가 배고프다며 울기 시작했어요. 쌍둥이들은 또 서로 장난감을 가지려고 다투고 있고 집안이 완전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그 순간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건지. 그때 순자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맞아,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는 거야.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 거지? 아이들 간식 챙겨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 부모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오후에 아이들을 놀이터에 데리고 나갔는데 다른 할머니들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저처럼 4명씩 데리고 나온 할머니는 없더라고요. 대부분 1~2명씩만 데리고 있었어요. 나만 이렇게 혹사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할머니, 저거 사주세요. 할머니,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할머니, 목말라요 할 때마다 짜증이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귀여웠는데 이제는 또 뭘 시키나 하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아이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때까지 제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며느리들이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더 이상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고생한 줄 알면서 왜 맨날 시키냐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때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만하자. 나도 내 인생을 살자. 그 순간 결심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안 해줄 거라고.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6시 30분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달랐어요. 오늘은 정말 안 해줄 거라는 다짐이 서 있었거든요. 남편한테 먼저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손주들 안 볼 거야. 남편이 아침 신문 보다 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갑자기 웬 소리야? 손주들이 얼마나 예쁜데. 예쁘긴 하지만 나도 힘들어. 2년째 매일같이 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더니 남편이 당황하면서 말렸어요. 아이고, 자식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냥 조금만 더 참자. 참으라고요? 언제까지요? 여보, 나도 뭔가 배우고 싶어. 그림도 그려보고 춤도 춰보고 내 인생도 살고 싶다고. 남편은 제가 갑자기 이상해졌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7시 정각 현관벨이 울렸어요. 큰아들 민호가 쌍둥이들을 데리고 왔네요. 엄마, 아이들 부탁드려요.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민호가 평소처럼 급하게 말하면서 가려고 할 때 제가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 오늘부터 아이들 못 봐줄 것 같아. 민호가 현관에서 멈춰 서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엄마, 갑자기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프지는 않은데 엄마도 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요? 미술학원 다니려고. 그 순간 민호 표정이 확 변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미술학원은 언제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수진이도 직장 다니고 있고 여전히 자기 사정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어린이집 보내든지 베이비시터 구하든지. 민호가 당황해하면서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갑자기 그러시면 곤란해요. 어린이집도 미리 신청해야 하고 베이비시터도 돈이 많이 들어요. 아, 결국 돈 얘기가 나오네요. 그동안 제가 무료로 봐줘서 좋았던 거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엄마한테는 돈 한 푼도 안 준 거네? 제가 물어보니까 민호가 버벅거렸어요. 그게 엄마인데 돈을 왜? 민수야, 나도 사람이야. 피곤하고 힘들어. 그리고 내 시간도 소중해. 민호가 할 말을 잃었나 봐요. 그냥 쌍둥이들 손을 잡고 돌아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러시면. 오늘 하루 정도는 수진이가 어떻게 해보든지 해. 병가 내든지 조퇴하든지. 민호가 정말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나 봐요. 10시쯤 예상했던 대로 작은 아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예은이랑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준호야, 엄마 오늘부터 아이들 못 봐줄 것 같아. 네? 왜요? 갑자기. 엄마도 할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요? 미술학원 등록하러 가야 해. 전화기 너머로 준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런 건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지영이가 약속이 있어서. 그건 너희 사정이고 엄마도 엄마 사정이 있어. 엄마, 정말 오늘은 안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없어. 너희가 알아서 해.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손이 떨렸어요. 평생 자식들한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제 의견을 확실하게 말한 거죠. 오후에 정말로 미술학원에 가서 등록했어요. 순자가 소개해준 곳이었는데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님, 처음 그림 그려보세요? 네, 완전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그림에는 나이가 없거든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격려해주는 말을 듣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이들 없이 혼자 있는 집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저녁 때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오늘 조퇴해서 아이들 데려갔어요. 그런데 정말 내일부터 못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 정말이야. 엄마,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민호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그제서야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아니, 돌이키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됐어요.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번갈아 가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다음 날 오후 먼저 큰 며느리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정중한 말투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어제 갑자기 그러시니까 정말 당황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어머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수진이가 소파에 앉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인생이 손주들이랑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또 감정에 호소하네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평생 아이들만 봐줄 수는 없잖아. 그랬더니 수진이가 좀 더 솔직하게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어머니, 어린이집비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쌍둥이 2명 보내면 100만 원이 넘어요. 베이비시터는 더 비싸고요. 저희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역시나 돈 문제였어요. 제가 무료로 봐주니까 좋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애들 본 나한테는 용돈도 한 번 준 적 없네.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수진이가 당황하더라고요. 그건 가족인데 돈을 왜? 수진아, 나도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는 내 기분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수진이가 할 말이 없어졌나 봐요. 잠시 침묵하더니 다른 방법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가 용돈을 드릴게요. 한 달에 얼마면 될까요?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네요. 수진아, 돈 문제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자유야. 내 시간이야. 수진이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결국 원하는 답을 못 들었으니까요. 그 다음 날엔 작은 며느리 지영이가 와서 눈물까지 보이면서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예은이랑 민준이가 어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갑자기 못 본다고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또 아이들 핑계네요. 정말 뻔한 수법이더라고요. 그럼 지영아, 너는 언제까지 어머니가 봐줘야 한다고 생각해? 아이들이 좀 더 클 때까지만. 언제까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중학교? 지영이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결국 자기들 편할 때까지 무한정 부려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일도 못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저도 힘들어요. 그건 부모인 너희들이 해결할 문제야. 왜 그걸 나한테 떠넘기려고 해? 지영이도 결국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화와 문자로 제 결심을 돌려보려던 아이들이 결국 직접 움직였어요. 일요일 저녁 두 아들이 각자 아내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섰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묵직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온 발걸음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큰아들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끼리 얘기 좀 했어요. 솔직히 많이 당황했어요. 갑자기 그러시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요. 당황스러울 게 뭐가 있니? 엄마도 내 할 일이 있다고 했잖아.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때 작은아들 준호가 다소 급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엄마, 미술학원이 그렇게 중요해요? 손주들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서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선택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는 말투였으니까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내 인생이 있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야.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큰며느리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가 돈을 드릴게요. 한 달에 얼마 정도면 될까요? 정해주시면 드릴게요.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아, 돈 문제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자유야.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 그거 하나야. 제 단호한 말에 수진이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작은 며느리 지영이가 울먹이며 이어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요?
어린이집 대기만 몇 달씩 걸리는데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그 말에 잠깐 마음이 흔들리려 했지만 곧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건 부모인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아이를 낳았으면 키우는 것도 부모 책임이야. 그게 순서야. 지영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기는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가 큰아들 민호가 다시 나섰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한층 낮고 단단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다른 방법이라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무슨 다른 방법?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민호가 잠시 제 눈을 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시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함께 지내시면 더 안전하고 아이들도 편하게 지낼 수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서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내는 뻔히 보였거든요. 아이 돌봄을 더 쉽고 확실하게 붙잡아 두려는 계산이 담긴 말이었어요. 뭐라고? 모시고 산다고?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작은 아들 준호가 황급히 거들었습니다. 엄마, 나쁜 뜻은 아니에요. 혹시 무슨 일 생길까 걱정도 되고 저희랑 같이 살면 더 든든하잖아요.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든든하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뜻이 보였어요. 제 시간을 온전히 묶어두겠다는 거죠. 아이들을 맡길 때마다 미안해하던 표정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효도라는 이름을 앞세운 새로운 족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단단히 포개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고 있어? 엄마를 집에 들여서 매일 아이 봐달라는 거잖아. 그게 정말 가족이 할 소리니? 순간 방 안이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며느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고 아들들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 속에는 여전히 엄마를 설득해야 한다는 결심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스스로를 미뤄왔던 세월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듯한 뜨거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침묵과 희생이 마음 한구석에서 거센 파도로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 이 자리에서 끝까지 내 뜻을 지키겠다. 그 다짐과 함께 방 안을 감싸고 있던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제 안에서 커다란 폭발이 서서히 차오르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정신이 나갔냐? 제 입에서 그 말이 터져나오자 방 안 공기가 쩌렁 울렸어요. 평생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는 제가 갑자기 버럭하니 모두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들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고 며느리들은 숨도 못 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안에 몇 년씩 켜켜이 쌓여있던 게 그제야 터져버린 거죠. 엄마가 너희들 노예야? 로봇이야? 나도 사람이야. 피곤하고 힘들어. 목구멍 끝까지 치밀던 게 한순간에 쏟아져 나왔어요. 울분이 눈물로 바뀌어 볼을 타고 흘렀어요. 그동안 매일 울리던 현관 벨소리, 아이들 울음소리, 며느리들의 무심한 부탁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너희들 아이를 봐줬어. 내가 아플 때도 몸이 녹초가 돼도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어. 그런데 내가 뭔가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협박을 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제 팔을 살짝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누구의 위로나 만류도 필요 없었습니다. 너희들 결혼할 때 누가 도와줬어? 집 살 때 누가 힘 보태줬어? 아이 낳을 때 누가 산후조리 해줬어? 전부 엄마 아빠가 했잖아. 한마디 한마디가 제 속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단순히 화풀이가 아니라 그동안 삼켜온 세월과 눈물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기적이라고. 손주들보다 미술이 더 중요하냐고.
제 말이 방안을 쫙 갈랐어요. 그동안 제 희생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던 아들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며느리들은 울먹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는 단단한 힘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이제 65이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남은 인생을 너희들 아이만 보면서 보내야 해.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쿵쿵 울렸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방 안에 돌처럼 떨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들 민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 한마디에 순간 눈물이 더 쏟아졌지만 저는 멈추지 생각이 없었어요. 당연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했지. 너희는 엄마를 사람으로 본 적이 있어?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더 날카롭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제 마음이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방 안이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남편도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한마디 못했어요. 제 울음 섞인 목소리만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좋아, 이제 정말 끝이야. 내일부터 아이들 절대 안 봐줄 거야.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베이비시터를 구하든지 알아서 해. 제 선언은 방 안을 깊게 울렸습니다. 모두의 숨소리가 멎은 것처럼 고요했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심장은 아직도 두근거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며느리들의 억눌린 흐느낌이 현관 쪽에서 희미하게 들렸지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안에서 오래된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더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제 결심이 방 안가득 차올랐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정말로 아무도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조용한 아침을 맞았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건 애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오후 순자한테 전화했어요. 순자야, 나 미술학원 알아보려고 하는데. 영희야, 진짜로? 드디어 결심했구나. 순자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미술학원을 소개해줬어요. 다음 날 미술학원에 등록하러 갔어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설레더라고요. 언제 이런 기분을 느껴봤나 싶었어요. 어머님, 처음 그림 그려보세요? 네, 완전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림에는 나이가 없거든요. 선생님 말씀이 정말 힘이 됐어요. 그 다음 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미술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연필로 간단한 스케치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집에서도 그림 그릴 생각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어요. 오랜만에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생긴 거죠.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작은 아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좀 조심스럽고 미안한 톤이었어요. 준호야. 웬일이야? 엄마 그냥 안부 인사드리려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아이들 맡길 때만 연락했는데 갑자기 안부를 묻다니. 응, 잘 지내. 미술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어. 아, 그래요? 재미있으세요? 응,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그 뒤로 며칠 더 지나니까 큰아들 민호한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어요. 그냥 안부 묻는 전화라고 하는데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아들들이 남편한테 연락해서 엄마 기분이 어떤지 계속 물어본다더라고요. 여보, 애들이 정말 후회하고 있나 봐. 엄마가 화낸 게 충격이었나 봐. 그럴 만도 하죠. 평생 순한 양 같던 엄마가 갑자기 폭발했으니까요. 미술 학원을 다닌 지 한 달이 지나자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우선 제 하루 일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그려볼까 생각하고 미술학원 가는 날이면 설레서 잠이 안 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거울을 보면 예전처럼 피곤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활기찬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순자 말이 맞았어요. 영희야,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미술학원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도 다들 비슷한 사연들이 있었어요. 저도 손주 돌봄 때문에 몇 년을 허송세월했어요. 맞아요. 자식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안 해주니까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다들 저와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요즘 할머니들이 다들 겪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미술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그라미도 제대로 못 그렸는데 한 달 만에 간단한 풍경화를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정말 감각이 좋으세요. 색감도 독특하고 표현력도 뛰어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한테 제가 뭔가를 잘한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그리고 순자 추천으로 라틴 댄스 학원도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이 나이에 춤이라니.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젊은 강사 선생님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님들이 오히려 더 잘 따라하세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시니까요. 정말 신나더라고요. 음악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데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는 좋아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정말 예뻐졌어. 표정도 밝아지고. 오랜만에 남편한테 듣는 칭찬이었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 큰 며느리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손에는 예쁜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어머니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이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화내시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했어요. 쌍둥이들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처음에는 울었지만 지금은 정말 잘 다녀요. 친구들도 생기고 오히려 더 좋아해요. 그래, 적응 잘했구나. 네, 그리고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저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었는데 너무 의존했었어요. 그 후로 작은 며느리 지영이도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베이비시터 구했어요. 정말 잘해줘요. 두 며느리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어요. 며칠 후에는 두 아들이 함께 찾아와서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큰아들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동안 엄마를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작은 아들 준호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절대 강요하지 않을게요. 엄마가 원할 때만, 엄마가 괜찮을 때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어요. 엄마,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엄마가 괜찮으시면 손주들이랑 시간을 보내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엄마가 자유롭게 보내세요. 정말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림 그리시고 춤도 추신다면서요? 정말 멋있어요. 아들들이 제 새로운 취미를 인정하고 응원해주는 거였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손주들을 보는 일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제가 기분 좋을 때만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주들이 더 예뻐 보여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할머니가 왜 안 봐주지 했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그림도 그리고 춤도 춘다는 걸 신기해하면서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할머니는 그림도 그리고 춤도 춰요. 손주들이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저를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봤다면 지금은 진짜 시어머니로 존중해야 할 어른으로 대해줘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할까요? 매일매일이 즐겁고 의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손주 돌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자식들이 당연하다는 듯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나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인생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다 늦은 나이에 처음 그림을 그렸지만 지금은 제법 그럴듯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말 자신 있게 출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한 희생을 강요받고 계신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다음 주 미술 수업 때 뭘 그릴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틴 댄스 발표회 준비도 하고 있고요. 65살 김영희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